전남방송에서는 새로운 코너로 시사 법률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 된 한국에서 지난해 주감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60대 사형수가 암에 걸려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100 하면 흔히들 대표가 백상열 변호사니까 100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객 만족을 100% 실현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죠?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언론에 알려진 암으로 사망한 60대 사형수 사건.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볼까요? 네. 일명 주감사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1995년 가을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성 한 명을 살해한 사형수 A씨인데요. 그 뒤로 세종시에 있는 주감사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해서 은신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주감사 신도인 여성 2명을 추가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1996년에. 그런데 작년 1월경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간을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사형이 확정이 되었는데 25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사형 집행은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명령권자는 법무부 장관인데요. 97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데요. 그때 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명령한 이래로 한 번도 사형 집행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가 쉽게 내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사형감이야 라고 했는데 사형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점 때문에 사형으로 이렇게 선고가 되었던 건가요? 이 주감사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형법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감사 살인 사건의 경우에 일단 피해자만 해도 3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범행 동기나 방법이 매우 잔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참작이 되어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는 대통령의 재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래 한 번도 대통령의 재가는 물론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 총 920명에 대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요. 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걸 실행을 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안 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이제 98년 소위 그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 그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그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아시죠? 김태현 그 진범이 김태현인데요. 근데 그 사건 판결에서도 법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은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그래서 너무나 가혹한 방법으로 새 모녀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라고 하시죠. 네. 그 엠네스티에서도 2007년에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해 놓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흉악하지만 사형이 이제 실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네.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엽기적이고 잔혹한 흉악 범죄들이 요즘에 정말 너무나 많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네. 맞서고 있잖아요. 그 양측의 주장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폐지하자, 유지시키자,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우선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근거입니다. 이제 오랜 법원이 하나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뭐 격언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인권 보호의 전제하에 또 인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록 법관이라 하여도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오랜 사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제 오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근거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범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갈수록 그 흉악 범죄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형 제도가 있어야만이 그런 흉악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놓고 양쪽 그 견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판결을 했습니다. 1996년 그리고 2010년에 과연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에 관한 결정을 했는데요. 두 번 다 사형제도는 아직까지 필요하고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세 번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계속 사형제는 존치는 되지만 네, 실형은 내리지는 않고 네. 예,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여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그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사형 집행을 10년간 하지 않으면 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에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이래 그로부터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에 국제 엠네스티가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안 된 지요? 네. 20년이 넘었죠. 네. 그러면은 그 폐지국이 된 지는 그럼 10년 넘은 상태인 거네요? 예, 그런가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지가 분류한 지가 예, 10년이 그렇습니다. 넘은 거예요? 예, 예. 자, 이런 뭐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한 사형제도 존폐 여부인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논란 탓에 그렇게 핫하게 떠오르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부는 사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신다면 우선 우리 법이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형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중에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가 존치냐 폐지냐 하는 그 대립하는 큰 가치 속에서 우리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나 법의식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그 판단의 결정이 내려질까요? 이제 최근 판결이 2010년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12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국민의 법의식이나 법감정이 얼만큼 변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지에 관한 분위기는 무르익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정 시기를 여기서 뭐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네. 이 무기징역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도 나중에 보면 항상 감형이 돼가지고 네. 무기징역이 아니라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새 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네. 이 사람도 무기징역이지만 또 감형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는데 네.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서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부득이 이제 뭐 사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공고한다. 물론 이제 형 집행기관의 어떤 법원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형식은 무기징역이지만 모범소 등으로 감형을 받아서 사회에 복귀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무기징역을 실질적인 무기징역으로 만드는 그걸 절대적 종신형제라고 하는데요. 그 도입을 하자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는 좀 무거운 부분에 있어서 네. 무기징역이 최고인데 네. 다른 다른 나라 보면 300년, 400년 이렇게 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진짜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저렇게 네. 생을 마감하는 네, 그걸 네. 넘어가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기징역으로만 할까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절대적 종신형제 있지 않습니까? 일체의 감형이 없는 종신형, 그야말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종신형. 그 절대적 종신형제가 도입이 된다면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뭐 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분들이 안심할 것 같아요. 네.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모범수로 또 나와 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예. 또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된다면 네.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주제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형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시사 법률 코너가 약간은 무겁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네.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형 제도에 대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